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언제나처럼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정치 현안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한번 생각해보는 천막회인데요. 자,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청래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조기현 법률위 부위원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이재명 대표, 오늘 김기현 대표 이렇게 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요. 어제는 압구정. 저는 이게 영화인 줄 알았어요. 압구정 영화 보셨어요? 그거 네, 재밌어요, 맞습니다. 그거. 예, 예. 마동석 씨 나오는. 예. 압구정 정권. 마동석 씨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압구정 정권. 오늘은 사돈 낱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부원장님부터. 뭐 여야가 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임하는 자세는 여야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뭐 통상적으로 야당은 이제 정부 비판, 정부 평가 쪽에 치우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당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국정과제를 뒷받침한다든가 정치개혁과제를 제안한다든가 또 혹은 뭐 야당 견제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요.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는 민생이라든가 오염수 문제 그다음에 뭐 불체포 특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민주당이 안고 있는 복합이기 싸늘한 민심에 대한 성찰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찾아볼 수 없어서 조금 아쉬웠고요. 오늘 김기현 대표는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 연설의 균형을 잡으면서 정치 쇄신 3대 과제 문제 얘기했고 그다음에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투표권 건강보험 문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바로잡아야 된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당답게 야당답게 한 걸로 보고요. 근데 이제 이게 국민의 눈높이에 딱 부합하는 민생의 문제, 생계의 문제, 경제의 문제를 제안했는가 하는 점에서 보면 두 분 다 약간씩 부족한 점이 좀 있었다. 아쉽다. 예, 알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예. 저는 이재명 대표의 연설은 야당 대표다웠다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김기현 대표 연설은 야당 같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당으로서의 책임과 어떤 대안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 너무 없으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서두에서 이제 성찰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찰이 집권 여당으로서 1년여간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이나 어떤 실망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자기 성찰이 아니라 이 정치권 전반의 성찰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분열의 정치는 막을 내렸다. 포용과 통합의 정치가 시작되다 말씀하셨는데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모든 주제가 전부 다 분열과 갈등의 언어였다고 봅니다. 야당에 대한 비판, 전 정부에 대한 비판, 노조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지금의 문제가 다 외부와 타인에서 문제지 정부 여당이나 대통령, 실의 어떤 문제로 전혀 인식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게 책임 있는 여당 대표의 연설로 보기에는 좀 아쉽고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하나씩 딱 두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그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늦었지만 뭐 다들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말씀하신 것은 다행이고요. 그게 유식한 말로 만시지탄 맞죠? 만시지탄이라는 말들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난 뒤에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불체포 특권 방탄을 활용한 게 4번 아닙니까? 그 4번을 하고 난 뒤에 지금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최소한의 유감 표시나 성찰 말씀을 하시고 하시는 게 맞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는 게 이번이 2번째 아닙니까? 대선 때 공약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대선 때도 공약으로 말씀하시고 난 뒤에 곧바로 그 특권을 행사하셨는데 지금 하신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게 저만 있는 현상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당 대표인데 민주당의 불체포 특권 포기라는 표현도 아니고 민주당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각오도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뭐
체포 동의안이 넘어오면은 포기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맥락이 뭔가 하는 의구심을 저는 또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당의 대표로서 제1야당의 대표로서 이런 말씀을 하시려면 좀 더 분명한 로드맵이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명문화하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제가 가졌습니다. 예. 좀 부위원장. 체포 특권이요. 예. 하시겠죠. 예, 구체적으로 이제 한다는 전제가 하겠죠라는 거는 다시 한번 넘어온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백현동, 정자동, 쌍방울 수사가 남아 있는데 최근에 수사 상황에 대한 어떤 보도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언론 보도가 없는 게 아니라 실제 이 수사는 어쨌든 모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최종 목표로 해서 하는 수사인데 이재명 대표의 혐의까지 접근시키는데 수사에 한계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 이 이제 불체포 특권의 행사 관련해서는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분명히 되고 그리고 구속 사유가 있어서 구속 영장이 청구돼야만 이제 체포 영장이 올 거고요. 그런데 검찰로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실제 기소할 수도 있을 정도로 수사는 진행시킬 수 있지만 영장 청구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 사실이라든가 구속 사유를 소명한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지금으로는 저는 뭐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10% 감축 오늘 김기현 대표 의원 10% 감축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 부원장님은? 이거는 애초에 선거구제 논의와 관련해서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제안을 해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할 때 처음에 나온 안이 뭐냐면 중대선거구제로 가기 위해서 의원 정수를 확대하자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그게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야권 정당들이 다 동의를 하는 행태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민의힘이 국민들이 지금 의원들을 특권도 내려놓고 숫자도 많고 일도 안 하니까 숫자를 줄이고 일은 좀 더 하라는 그런 지엄한 여론을 반영해서 그때 의원 정수 감축 문제를 얘기를 했고요. 선거구제 개편과 연동해서 내놨던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몇 달 전의 상황부터 지금 진행되어 온 것이고 다만 10% 감축이면 30석인데 이게 이제 현역 의원들이 반대하면 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내놨던 그 당시 내용이 뭐였냐 하면은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해서 줄여나가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또 언급을 한 건데 문제는 이제 범야권의 소수 정당이 이걸 반길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패스트트랙을 태우든지 뭐 국회를 민주당의 도대로 이끌고 가려면 범야권의 소수 정당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민주당은 그 소수 정당의 의견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로서는 진행이 쉽지는 않아 보이고 공론화되기도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 조 부위원장님은? 그러니까 부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현실화되기가 쉽지 않은 아닙니다. 근데 국민들은 뭐 이제 의원 정수 축소하자 그러면 좋아하시죠. 정치에 대한 불신도 높고 하니까. 그런데 실제 이제 정치권이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의원 정수 축소가 그 자체로 정치 개혁인가요? 지금 정치 개혁에 대해 요구되는 것은 뭐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것, 또 제3세력의 정치 진출, 정치 신의 정치 진출을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형을 넓혀놓는 것. 여러 가지 논의가 선거구제안, 의원 정수 안에 다 포함돼서 녹아들어 있고 이게 전원위원회에서 3월 달에 100명 정도 의원들이 발표를 했는데 실제 안으로 치면 100가지 안이 나옵니다. 실제 여러 가지 말로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다양한 논의 과정에 있었다 그러면 의원 중수 축소안을 제시를 하시려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시고 그러면 여야가 어떻게 협의를 할지까지 말씀하셔야 되는데 의원 정수 축소 30명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선언으로 끝납니다. 이거에 어떻게 합의하라는 거죠? 비례대표를에서 30%를 빼자는 건지 아니면 지금의 선거구제를 개편해서 선거구를 줄이자는 건지 구체적 안이 없습니다. 선거가 지금 10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이런 정도의 제안을 가지고 이걸 정치개혁 차원에서 논의하자는 자체 저는 진전성이 없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게
논란거리는 진짜 많죠. 비례대표 문제 같은 게 전 개인적으로는 비례대표 취지야 좋죠. 그런데 대통령제하는 나라에서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나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우리의 비례대표제가 특이한 점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취지를 또 굴러간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부분도 함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화제를 좀 바꿔서 혁신위 얘기를 좀 해보죠. 예? 남의 당 얘기지만 혁신이 잘 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부원장님. 혹평을 하려니까 좀 마음이 무겁네요. 이게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혁신위원회가 성공한 적이 별로 없다. 이거는 뭐 교수님께서도 잘 아시죠. 예, 아까 그리고 강덕구 의원님도 2015년 빼놓고 성공한 적이 없다. 혁신 그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제 대개는 혁신위원회가 필요하다라는 그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 당 지도부가 당을 혁신을 제대로 못했거나 혹은 당을 이끌고 가는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여러 역풍을 맞을 때 혁신위원회를 만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은 관심을 분산시키는 정도의 역할로 전락한 경우가 많았다. 이 점을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지금 김은경 위원장이라는 분이 시작도 하기 전에 저는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경험이 적어서 메시지 훈련이 덜 되신 것 같은데 시작도 하기 전에 돈봉투 사건은 만들어졌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혁신위원장은 당내를 들여다보고 당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모색을 해야 되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당의 입장에서 야당 공격 여당 공격 뭐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발언을 하셨고 그러다 보면 이 혁신위원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방탄위원회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매우 부적절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김은경 위원장이라는 분이 정치 이력도 없고 정치 세력도 없고 당내 기반도 전혀 없는 분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이 친명계 비명계가 아주 첨예하게 갈등을 겪고 있는데 그 속에서 유의미한 혁신안을 끌어내서 논의를 해서 당 지도부라든가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통과시키려면 굉장한 정치력이 필요할 텐데 이분이 그걸 돌파할 수 있겠나. 결국은 지금 혁신위원회 구성을 주도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민주당 지도부. 성공적인 혁신안을 낸 사례는 2015년 문재인 대표 시절에 김상곤 그때가 있었죠. 그때가 유일하다고. 실제 이제 국민적인 공감이 있었고 이게 선거 결과로도 이어졌죠. 물론 당은 분열했지만. 근데 적어도 국민들이 요구하던 수준의 어떤 당개혁 정치 개혁에 이른 정도의 혁신안이 나왔고 그게 채택이 돼서 당 운영에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혁신위가 현재는 뭐 출발해서 아까 뭐 메시지 논란은 그냥 해프닝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 이 논의 의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요구되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는 정도의 결과는 충분히 낼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당 운영에 반영이 돼서 당원 당규 개정으로 이어지고 실제 공천에 반영이 돼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어떤 결과를 내올 수 있느냐는 건데 독립적 운영이라든가 이 권한에 대해 정권을 부여한다는 입장이 분명하고 선언돼 있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적당히 모양만 갖추는 결과를 내고 그걸 바탕에서 총선을 치른다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도 이 상정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충분한 성과를 내야 되고 낼 것이라고 보고 이제 그 과정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은 그 자체적으로 이제 혁신기구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의 어떤 혁신 경쟁이라는 게 또 총선 과정에서 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비하시는 게 낫지. 그 민주당의 혁신위원회 자꾸 비판하시는 걸로 가면 오히려. 근데 우리 한번 2015년 두 분 다 지적해 주신 2015년 김상곤 위원장 혁신이 그때를 기억해 보면 그때 상황이 어땠느냐. 2015년 6월 그러니까 총선을 300일 앞둔 시점에서 6월 셋째 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그때 보면은요. 새누리당은 40%, 이 새정치민주연합은 22%, 거의 2배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게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혁신위가 등장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그랬다는 거죠. 결국 2025년 12월에 국민의당이 이제 이 분당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갤럽 지난주 6월 지난 금요일 날 발표한 여론조사 자세한 개요는 제가 앞서 2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릴 텐데 34 동률이에요. 그러니까 절박감이 없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분위기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 그 5년차, 4년차, 5년차부터 보면은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 강고하게 결집돼 있는 모양새고요. 오히려 여론조사의 적극 참여층을 중심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켜본다면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도가 훨씬 높은 형태로 나타나는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이 예를 들면 고인 의혹이라든가 무슨 돈 봉투라든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 찬바람을 별로 못 느끼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김은경 위원장을 혁신위원장으로 앉힌 것도 결국은 뭡니까? 친명계를 앉히려니까 실패인 거 아닙니까? 이내경 위원장의 내정자에게서 실패를 하고 그렇다고 반명계를 앉히자니 핵심 지지층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다른 논란이 올 것 같으니까 친명 비슷한 중립 인사를 앉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 있는 교수를 들여다 놓은 거예요. 그거 자체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지도부 자체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 않다라는 방정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사람이 처음부터 라디오에 나와갖고 무슨 돈 봉투 언급하는 것도 내정된 분도 위기감이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요구받고 있는 것은 복합위기에 대한 처방을 내놓으라는 건데 이재명 대표도 최고위원들도 지금 혁신위원장도 그런 수준의 혁신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 민주당 내에서 지금 친명파들은 뭘 얘기합니까? 대의원제 폐지. 그다음 현역 의원의 특권을 일부 내려놓기. 벌써 혁신 의제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갇혀서 벗어나기 힘들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그 2015년 당시하고의 어떤 객관적 상황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위기 상황이라는 게 민주당은 지금 외부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지금 정권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라든가 의원들에 대한 전반 여러 가지 수사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 발생되는 내부적 위기가 지금 복합돼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위기 의식이라는 게 당내 일들이 상존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선거에서 중요한 거는 특히 수도권 선거인데 여기에서 중도층을 움직일 정도의 어떤 혁신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혁신위가 그에 부합하는 민주당의 혁신안을 내놓아야만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돼야죠. 모두가 잘 돼야지 좋은 거 아닙니까?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